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유기훈 교수입니다. 저는 도시정보시스템이라는 걸 전공으로 하고 있는데요. 제가 매 학기 학생들과 함께 도시정보시스템에 관한 많은 책들을 읽고 토론하고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는 이 플랫폼 레볼루션이라고 하는 이 책을 같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세 명의 현직 그 대학 교수, 그다음 CEO 이런 분들이 같이 쓴 책인데요. 매우 실용적이고 또 실제로 플랫폼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분들, 또 플랫폼을 기반으로 사업을 하시려는 분들한테 아주 유용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도 공부를 하지만 동시에 이 책의 주요 내용들을 각 챕터별로 저희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12개의 챕터로 나눠져 있는데요. 저부터 시작해서 저희 학생들이 각 장별로 중요한 내용을 한 30분 정도씩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랫폼에 관해서 평소에 궁금하셨던 분들, 또 플랫폼을 기반으로 뭔가 개인 비즈니스 또는 뭐 기업의 비즈니스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한테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예. 뭐 자꾸 여기 열이 나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플랫폼 레볼루션 간단한 요약 설명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제 1장입니다. 먼저 책 표지를 좀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보시는 것처럼 플랫폼 레볼루션 이렇게 써 있고요. 뭐 한국말로도 역시 플랫폼 레볼루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제가 붙어 있는데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지배할 플랫폼 비즈니스의 모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뭐 4차 산업혁명이란 단어가 워낙 우리 국내에서 많이 회자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걸 염두에 두고 부제를 붙인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세 분의 저자가 계신데 마셜 벤 에스타인, 쌍지트 폴 초더리, 그 다음에 제프리 파커, 이분들이 현직 교수들이면서 또 CEO 그런 역할을 맡고 계십니다. 이 책은 뭐 포브스 선정 뭐 우수한 도서로도 되어 있고요. 800 CEO가 읽어야 하는 책, 뭐 그런 책으로도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제가 보건대는 플랫폼에 관련된 책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상당히 실용적이고 어떤 노하우랄까 그런 정보를 풍부히 담고 있는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출판사의 소개글을 잠깐 보겠습니다. 플랫폼은 이미 세상을 바꾸고 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중요한 경제적, 사회적 현상, 즉 비즈니스와 조직 모델로서의 플랫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제품과 서비스를 네트워크로 연결함으로써 사물을 지능화해 초연결과 초지능을 이뤄낸다. 이때 초연결을 담당하고 활용하는 것은 결국 플랫폼이다 라고 출판사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플랫폼은 경제와 사회의 다른 영역, 의료, 교육, 에너지, 행정 분야에까지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했다. 자, 그래서 출판사에 의하면 이 책의 저자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 현재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경제적, 더 나아가 사회적 현상이다 라는 거고요. 이게 지금 모든 사물을 지능화하고 연결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이 플랫폼이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 단지 비즈니스만이 아니라 뭐 기타 우리 뭐 생활에 일상생활 모든 영역에 이르기까지 변화를 가져다 줄 아주 강력한 흐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자 머릿말을 통해서 또 책을 한번 보자면은요, 저자는 이 책의 집필 목적이 다음 문제 해결에 있다라고 써 있습니다. 이를테면
우버와 에어비앤비 등 플랫폼이 어떻게 수년 내에 거대한 산업을 파괴하고 지배했나? 또 플랫폼 기업들은 어떻게 전통 기업보다 극히 적은 인원으로 시장에서 이겼나? 플랫폼이 추려는 경제 성장과 비즈니스 경쟁 원리를 어떻게 변화시켰나? 플랫폼 비즈니스 채택 기업 중 일부는 성공하고 일부는 왜 나락으로 떨어졌을까? 어떤 기업이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신규 플랫폼으로 성공적으로 끌어오는가? 무료 가격 정책이 어떤 경우에는 성공하지만 다른 경우에는 왜 실패하는가? 어떤 플랫폼 무대에서는 경쟁 시장에 꽃을 피우는데 왜 다른 무대에서는 승자 독식인가? 플랫폼 성장에 따른 악용 사례를 누가 책임지는가? 사용자를 어떻게 보호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자가 나름의 답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플랫폼의 파괴력. 에어비앤비의 성공 사례가 여기 나오는데요. 2007년 10월에 온라인 뉴스레터라고 하는 그 지역 그런 뉴스레터인 것 같아요. 거기에 아주 짤막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세계 디자이너 행사 참석을 원하시나요? 저렴한 숙소 원하시죠? 어깨 동료의 에어 매트리스에서 자면 어때요? 이 체스키와 게비아라고 하는 그 두 청년이 자기들이 지내고 있는 그 숙소에 월 임대료를 내기가 어려울 만큼 가난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마침 그때 이런 디자이너 행사가 열리니까 거기에 참석하는 사람들한테 어깨 동료, 그러니까 자기들이죠. 자기들의 그 집에서, 즉 에어 매트리스가 이제 그런 의미인데, 그 매트리스 자면 어떻겠냐 라고 이제 광고를 냈어요. 그 덕분에 $1,000를 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달 임대료를 낼 수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바로 에어비앤비가 사실 최초로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 세계에 이제 입문을 한 거죠. 그 뒤에 119개 국가와 50만 개의 숙소, 1,000만 이용자를 달성했습니다. 2014년 기준으로 기업 가치는 $100억. $100억면 우리 돈으로 100억이니까 1,000억, 1조, 10조쯤 되네요. 어마어마한 기업 가치. 자, 유사한 플랫폼이 또 있습니다. 우버죠. 이건 차량 서비스인데요. 2009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을 했고요. 켈러니 트래비스 여러분 잘 아시겠죠? 5년 내에 기업 가치가 $500억, 50조 원이 됐네요. 그리고 200개 도시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알리바바는 또 어떻고요? 중국의 소매 기업이죠. 역시 이제 급격하게 성장을 했죠. 해서 타오바오라고 하는 그 알리바바의 사이트인데 거기에서만 10억 종류 상품을 판매하고 있고 세계 최대의 장터입니다. 제가 알기에 지난 광군절 11월 11일이죠. 그날 하루에만 한 28조 정도를 팔아치웠다고 하니까 정말 세계 최대의 장터라 불릴만 하네요. 다음은 페이스북입니다. 아시다시피 15억 명의 가입자가 있고 뉴스, 사진, 음악, 동영상 공유합니다. 연 광고 수익이 $140억, 14조 원 정도 되네요. 자, 이들 플랫폼이 상상을 초월하는 이런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데 특징이 뭐죠? 직접 생산한 상품이 없다는 겁니다. 직접 생산한 상품이 없다. 즉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품이나 생산하는 상품을 그 정보를 매개한 거죠. 그 정보를 주고받도록 해줘서 이만한 큰 기업 또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특징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플랫폼이 기술을 이용해서 사람 조직 자원을 인터랙티브한 생태계에 연결한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또 이게 단순해 보이지만 비즈니스와 경제, 사회를 바꾸는 또 혁신적인 개념이다. 그리고 정보를 핵심 재료로 다루는 산업은 모두 플랫폼 혁명의 후보다. 그래서 고객의 요구, 가격 변동, 수요 공급, 시장 추세 이러한 관련된 정보가 필요한 분야는 모두 플랫폼의 대상이다라는 거죠. 사실 따지고 보면 작은 제가 정말 구멍 가게를 동네에서 운영한다. 또는 온실에서 화초를 재배해서 판다.
아니면 블로그를 만들어서 거기에 뭐 광고 같은 게 올라와서 또 역시 뭐 돈을 번다. 뭐 이 이런 무엇인가 뭐 경제활동하는 모든 것들은 다 이 고객 요구, 가격 변동, 수요 공급, 시장 추세 이런 정보가 필요해요. 결과적으로 거의 모든 비즈니스 분야에 바로 이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이 파고들고 있다. 다시 말하면 비즈니스가 새로 만들어진다기보다는 이미 하고 있는 비즈니스들이 플랫폼화 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좀 더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 아래 이제 S&P라고 하는 이제 세계적인 시장 관련된 뭐 조사도 하고 하는 그런 회사인데요. 거기서 보게 되면 2015년 기준으로 S&P 500대 기업 중에서 플랫폼화된 기업은 한 2% 정도. 근데 수익은 보세요. 수익은 7%나 됩니다. 그러니까 기업수 대비 수익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더 미래로 가서 보자면 S&P의 이제 예측에 의하면 2040년이면 기업 전체 500대 기업 중에 플랫폼 기업이 14%. 근데 이익률은 얼마죠? 거의 50%에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이익을 창출한다는 얘기인데 지금 여기서 S&P가 말한 플랫폼은 아마도 IT 기업만을 지금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상 제가 말씀드렸듯이 미래에는 거의 모든 기업 활동 뭐 거기에는 거대한 조직도 있을 수 있겠고 또는 뭐 5명 10명 되는 뭐 소형 그런 뭐 중소기업 벤처 뭐 이런 것도 해당이 되고 심지어는 개인 나 한 사람 역시 플랫폼화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모든 비즈니스 분야가 다 플랫폼화 될 텐데 그런 분야를 다 망라해 보자면 이 표는 조금 더 아마 바뀔 겁니다. 그런 시각에서 보자면 2040년에는 거의 모든 기업들이 다 플랫폼화 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이 플랫폼이 보게 되면은 여기 북아메리카가 지금 굉장히 많네요. 뭐 오라클, 페이스북, 아마존,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등등 회사들 주로 IT 회사들인데요. 아시아에는 소프트뱅크, 텐센트, JD.com, 알리바바가 있고요. 유럽에는 SAP, 뭐 스포티파이. 라틴 아메리카와 아프리카에도 나스포스라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북아메리카가 왕성하게 이제 플랫폼의 진원지처럼 보이고 있고요. 계속해서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데로 이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유럽도 그렇고요. 앞으로도 뭐 이런 추세가 뭐 갑자기 바뀌지는 않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점점 확대될 것은 명확하다. 자, 이런 플랫폼의 파괴력을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데, 여기서 주목할 게 있습니다. 개인의 삶 역시도 바뀌고 있다. 아까 제가 플랫폼의 대상이 뭐 이런 크고 작은 기업만이 아니고, 그냥 나 같은 사람, 평범한 보통의 이런 사람들도 역시 다 플랫폼에 의해서 그 삶이 바뀌고 더 나아가자면 내 스스로가 하나의 플랫폼이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면에서 플랫폼에 의해서 그 삶이 바뀐 사람들 몇 가지 사례를 여기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조 페리어스. 이분은 뉴욕의 광고회사 중역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광고회사를 다니면서 부업으로 부동산 투자를 좀 했어요. 그러다가 교육 플랫폼인 스킬시어라고 하는 데서 자신이 이제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강좌를 한 거죠. 그게 이제 사람들한테 제법 어필해서 투자금을 100만 달러나 모금을 했다고 합니다. 덕분에 부동산 투자 회사를 창업하게 됐죠. 주업이 바뀐 거예요. 타란 마타루, 런던 거주 22세 경영학도, 보통 대학생들이네요. 그 정도 나이. 이야기 공유 플랫폼인 왓트패드에 자기가 글을 써서 업로드를 했다고 합니다. 뭐 평소에 글을 좀 즐겨 썼나 보네요. 그런데 뭐 어떻게 재밌게 썼는지 500만 독자를 확보했어요. 그래서 장편 소설인 서머너라고 하는 그런 책을 출판하게 됐고, 영국을 포함해서 10개국 출판해서 지금은 완전히 전업 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합니다. 경영학도였는데 작가로 변신한 거죠. 제임스 어윈, 이 양반은 아주 특이한데 역사광이라고 해요. 물론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역사를 좋아하는 분인데 뉴스 플랫폼인 레딧에서 우연히 이제 질문을 발견했어요. 미국 해병대가
고대 로마군과 싸운다면 어떨 것인가? 상당히 흥미있는 질문인데요. 우리 보통 그런 상상 가끔 하잖아요. 뭐 누군가 이제 그런 재밌는 상상을 해서 질문을 이제 올린 거죠. 그거를 이 어인이란 분이 받아서 나름대로 답글을 썼습니다. 왜? 역사 광이니까 뭐 이런저런 역사 지식을 섞었겠죠.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팔로워들이 이제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거 재밌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할 것 같다라고 해서 결과적으로 영화를 계약하고 시나리오 제작자로 변신했다. 자, 이 세 개의 사례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직종을 불문하고 변화와 기회를, 때로는 완전한 도전을 가져다 준다. 이들은 이미 있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자신의 삶을 바꾼 사례이지만 더 나아가서 개인이 스스로 플랫폼을 만들어서 자기 자신이 플랫폼화 되어서, 즉 그 플랫폼을 통해서 자기가 뭔가 활동을 하는 거죠. 그런 사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뒤에 가면 아마 그런 사례들도 책의 다른 부분에서 조금씩 아마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플랫폼이 이제 이렇게 파괴력 있다. 그럼 뭐 알겠다 이거죠. 자, 그렇다면 좀 더 자세하게 플랫폼이 과연 뭘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그걸 한번 봅시다. 첫째로 게이트키퍼가 사라지고 있다. 게이트키퍼라는 게 뭐냐면은 뭐 문지기 같은 건데, 뭐 중간에 뭐 이렇게 막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게이트키퍼라고 불러요. 그래서 전통적인 기업을 우리가 파이프라인 기업이라고 부릅니다. 왜 파이프라인 기업이냐?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수도를 생각해 보세요. 뭐 저쪽 우리가 잘 모르는 먼 곳에서 물을 깨끗하게 그 정수를 해서 많이 갖고 있죠. 갖고 있다가 각 가정에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제공합니다. 즉 어떤 기업이 일방적으로 소비자에게 그 서비스나 제품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파이프라인 기업.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파이프라인 기업, 전통적인 기업에서는 이 소비자하고 생산자 사이에 게이트키퍼라는 게 있어요. 여기 지금 전통적인 출판 산업을 예로 들고 있는데요. 이를테면 편집자라고 하는 사람이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많은 원고들, 출판 대상인 거죠. 출판 대상이 많은 원고들, 많은 저자들, 그들을 중에서 뭐 선별을 해요. 선별을 해서 정하는데, 이때 이제 많은 시간과 노동이 들어가죠. 그래서 시간과 노동 집약적인 뭐 그런 일이고, 이 편집자가 그런 일을 하는데, 이 편집자가 바로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게이트키퍼를 점점 사라지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마존의 킨들을 보자면 여기에는 따로 어떤 편집자라는 게 없어요. 누구나 자기가 직접 출간을 하고 또 출간된 내용을 가지고 실시간 소비자 피드백을 받고 이렇게 하는, 그래서 굉장히 빠르고 효율적이죠. 이렇게 해서 별도의 게이트키퍼가 없이 누구나 다 출판업에 진입해서 자기 상품을 사고 팔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아하. 자, 그러면 과연 출판만 그럴까요? 코세라,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누구나 거기에 들어가면 무료로 어마어마한 양의 교육 콘텐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는 누구나 이제 서비스를 올리고 누구나 보고, 여기에 역시 그런 게이트키퍼가 사라지고 있는 그 사례죠. 업워크라고 하는 거는 어떻습니까? 역시 이거 뭐 법률 서비스와 같이 아주 전문적인 서비스를 또 누구나 주고받고 게이트키퍼가 따로 없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공급자의 성격이 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전통적인 기업에서는 공급자가 대규모 설비를 했어요. 예를 들면 뭐 힐튼 호텔 이런 데를 보면은 호텔을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죠. 그걸 가지고 호텔 서비스를 하는 거죠. 그런데 플랫폼에서는 한때의 수요처 커뮤니티가 유휴 자원, 장치, 설비 등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내 것이 아닌 걸 팔 수 있는 거예요. 공유경제라는 거죠. 그래서 호텔이 없어도 어느 호텔에 어디가 비어있고 가격이 얼마다라는 정보만 가지고도 내가 소비자 또는 공급자들을 연결시켜서 뭔가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급자가 단순히 꼭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야만 되는 건 아니에요. 호텔을 가지고 있어야만 호텔 사업을 하는 거 아니다는 거죠. 정보를 쥐고 있어도 역시 그런 호텔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공급자의 성격이 달라지고 있다는 거죠. 여기 사례가 릴레이 라이즈가 나오는데요. 우리 공항에 이제 차를 가지고 가면은 주차장에
세워두잖아요. 뭐 하루 이틀 세워두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뭐 한 보름씩 세워두고 이럽니다. 이럴 때 내가 세워둔 그 차량을 누군가가 빌려서 타고 다니다가 내가 돌아올 때쯤 되면 반납하고 그 대가로 나는 이제 임대료를 받는 거죠. 그런 걸 누군가 해줄 수 있다면 그걸 해주는 회사가 바로 릴레이 라이즈라고 하는 회사예요. 자, 이런 게 바로 달라지는 공급자 성격에 맞춘 어떤 회사 서비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품질 관리 방식이 바뀌고 있다. 전통 기업은 파이프라인 기업은 통제 메커니즘에 의존한다. 예를 들면 아까 출판 산업을 보자면 편집자, 관리자, 감독자에 기대어서 품질 보장을 하고 시장과 상호작용을 하죠. 그런데 플랫폼 기업에서는 소비자의 평판에 의존하고 소비자와 생산자 간의 어떤 피드백 고리가 형성이 돼서 그것에 의해서 품질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네 번째로 얘기하는 건 기업 활동이 초점이 이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부 활동에서 외부 활동으로 이동하고 있다. 또 마케팅, 정보기술, 운영, 전략 등이 점점 회사 밖의 사람들과 자원, 기능으로 옮겨가고 있다. 그래서 이전에는 메시지 브로드캐스트, 대량으로 사람들한테 알리는 그런 시대였다면 이제는 바이럴리티, 뭐 입소문이죠. 소셜 인플루언스, SNS 같은 걸 타고 다니는 거예요. 또 내부 재고 공급에서 외부 자산 관리, 꼭 내가 갖고 있지 않아도 돼요. 누군가 갖고 있는 것들을 연결해서 뭐 서비스를 한다든지. 사내 전문가와 개발팀에서 크라우드 소싱과 참여자들의 아이디어로 이렇게 바뀌고 있다. 그래서 기업 활동의 초점이 내부에서 외부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플랫폼을 모르는 기업에게 미래는 없다. 이게 우측에 보시게 되면은 뭐 산업 분야별로 플랫폼 사례가 나와 있어요. 농업, 커뮤니케이션과 네트워킹, 소비재, 교육, 에너지와 중공업, 금융, 의료, 게임, 인력 및 직업 서비스, 지역 서비스, 물류와 배달, 미디어, 운영체제, 소매업, 교통, 여행 등등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서 바로 이런 플랫폼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모든 기업 활동이 다 플랫폼화 될 텐데 그런 면에서 플랫폼을 모르는 기업에게 미래는 없다라고 저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더 나아가서 플랫폼을 모르는 개인에게 미래는 없다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그만큼 플랫폼은 기업만이 아니고 나 개인에게까지도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나의 미래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상입니다. 이것으로 제 1장 강의는 마치고요. 이제 여러분과 토론을 해야 되는데 미안하지만 토론은 저희 학생들하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1장을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재밌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플랫폼이라고 하는 게 결국 이제 뭐 크던 작던 어떤 기업 활동의 미래에 굉장히 중요하고 또 뭐 공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다 플랫폼화 되어야 되겠죠. 더 나아가서 뭐 우리 같은 보통 개인들도 역시 플랫폼화 되어서 플랫폼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플랫폼을 구축해서 경제활동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1장은 플랫폼이 무엇이고 플랫폼의 어떤 특징들 그런 것들을 소개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2장으로 넘어가시면은 좀 더 상세한 플랫폼에 관한 내용들을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